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시작하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역시 코로나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22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이 나왔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난 1분기에도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네, 2분기 연속 마이너스네요. 그렇습니다. 1분기의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1.3%, 네. 그때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2분기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나쁠 거다 예상은 했지만 예. 그래도 한 마이너스 2% 언저리에 머물지 않겠느냐, 이게 안팎의 예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3.3%, 음, 98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동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2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이거 경기 후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걱정이 많은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은 마이너스 2%대였는데 이거보다 네, 더 나빴다 이거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나쁘게 느껴지는 건데 우리가 저 학교에서 배울 때요. 그 GDP는 뭘로 구성되느냐? 여기에 이제 뭐 수출도 들어가고 네, 뭐 소비도 들어가고 투자도 들어가고 뭐 정부 지출도 들어가고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각각의 어떤 이런 분야들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네, 일단 전체 평균을 가장 크게 끌어내린 건 역시 수출이었습니다. 수출. 예. 네, 우리가 주요 거래처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이 다 어려웠잖아요. 예. 이런 시장들의 수출 수요가 이제 전반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수출이 마이너스 16.6%까지 아, 줄어들었는데, 예. 이 성적도 우리가 그 수십 년 사이에 아주 기록적으로 나쁜 성적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예. 다만 민간 소비는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1.4%가 늘었습니다. 예. 이거는 결국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동안 좀 미뤄왔던 소비를 2분기에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다른 분야, 투자는 전반적으로 줄었고요. 예. 건설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소비는 1%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었으니까 수출이 당연히 안 됐을 것이고 네, 수출이 안 되니까 투자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 여러 부양책을 내놨고 그중 하나가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었는데 이 네, 재난지원금 덕분에 반짝 민간 소비가 조금 증가한 상황이라는 거. 예. 자, 그런데요. 이 2분기 마이너스 3.3% 성장 이걸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 저 우리 컵에 물이 반 들어있을 때 이거 반이나 있네 뭐 네, 반밖에 없네 이렇게 보는 시각차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이게 뭐 22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인 상황이어서 역시 다른 나라와 좀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성적이 지금 중국 빼고는 세계 네.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나은 성적 아닌가요? 그게 이제 시각차가 존재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예, 그 민주당에서는 오늘 그래도 마이너스 3.3%면 예. 이게 우리가 바라는 수치는 아니지만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예. 반면에 야당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그리고 중국이 그 판매하는 여러 가지 저가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괜찮았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만 양수로 그 성장을 했고요. 예. 나머지 주요 국가들은 뭐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한 곳들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오거나 뭐 불황형 흑자니 하는 논란 속에서도 어쨌든 계속 흑자를 보고 늘려왔던 상황이어서 네.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접하게 되는 이 숫자에 따른 충격, 이런 것들은 산업 현장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예. 특히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바는 또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우리 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이 수출이 네.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성적이 좀 안 좋고 저는 그렇거든요. 이 상대 평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왜 학교 네네. 다닐 때 성적이 보통 한 90점 맞는 학생이 어떨 때는 선생님이 아주 고약하게 아주 어렵게 낼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90점 맞던 학생이 한 50점 맞았는데 근데 다른 학생들은 한 20점, 30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네. 결과적으로 잘 본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스타 항공과 제주 항공의 합병이 결국 무산됐다는 뉴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역시나 코로나 사태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업이 뭐 당분간 어려울 건 뭐 확실하고요. 네. 이스타 항공의 부채 상황도 매우 안 좋다는 거 다 알려져 있고 뭐 임금 체불도 많다는 거 알려져 있고 네네. 제주항공도 역시나 실적이 어려울 거 뻔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하기에는 이거 너무 부담스러웠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전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아마 정부가 그 혹여 항공업계 하나만 어려운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었다 하면 뭔가 정부의 개입 등을 통해서 좀 지원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산업군을 다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하려고 했던 제주항공도 지금 1분기, 2분기 연속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시장이 전망하기로는 인수자로 나섰던 제주항공 역시 2분기에 그 8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이스타항공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거든요. 아. 1,000억 원 이상의 부채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물론 반년 동안 1,600명의 임직원에게 그 임금도 지급을 못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주항공이 우리가 무거운 이스타를 끌어안고 날다가는 둘 다 추락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참 냉정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 한동안 그 난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던 맞아요. 저비용 항공사의 어떤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이스타의 경우에는 국내선 점유율이 대략 9.8%, 국제선 점유율이 한 3.3% 정도 됐거든요. 예. 이게 저비용 항공사가 이 정도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이 시장을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누군가는 흡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든다고 해서 오히려 이게 전체적인 산업 구조상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에게는 상당히 고난의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내놓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 이스타항공이 이렇게 되면 뭐 파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부가 좀 지원해서 어떻게든 살릴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상황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타보다 훨씬 덩치가 큰 아시아나항공 그 인수합병권도 지금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 인수 어렵다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예. 그 기저에는 이거 떠안기 부담스럽다 이런 정서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정부 입장에서는 보다 파급력이 크고 보다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살려야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스타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법정 관리로 간다고 해도 이미 이 회사가 영속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채무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회생보다는 청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 뭐 다른 뭐 LCC 항공사라 그러죠. 뭐 다른 저가 항공사들 진짜 이 영향이 계속 파급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저나 뭐 회사는 그렇다 치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아까 한 1,6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네. 이런 분들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이미 체불 임금도 많다고 하는데 다 뭐 대량 실직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가 이 근로자 개인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든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스타항공의 그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분들이 대략 1,600명 정도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 협력사 직원들에게 미칠 파장까지 고려하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해서 아마 이분들이 이미 반년 정도 임금을 못 받은 상태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체불임금은 뭐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해도 앞으로가 문제니까요. 이 일자리 자체가 네.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또 이게 그렇습니다. 또 이스타 항공 뿐이 아니라 앞으로 또 점점 커질 것 같아서 이거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 자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고 또 뭐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뭐 직장인들도 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근데 이 일을 해야만 소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죠. 너무나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만 좀 키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의견들도 있는데, 예. 정부가 지금 이 임시공휴일까지 지정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은 정부 재난지원금이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난 상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이 나가서 소비를 할 여력을 좀 만들어줘야 하는데,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연속해서 쓰이기 어렵다고 하면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여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수입이 좀 일정한 사람들이 나가서 밥도 사 먹고 지방으로 여행도 좀 다녀야 돈이 돌아서 자영업자들도 숨통이 좀 트이거든요. 예. 그 와중에 사라졌던 서비스업 일자리 이런 것들도 일부 단기로나마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안간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혹여 택배 같은 것들이 이제 밀렸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 그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바로 그 전이군요. 네, 금요일. 만약에 예. 택배 근로자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이제 나흘을 쉬실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은 예. 현실적으로 택배 물량이 쌓이는 부담이 상당히 클 수 그럼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우체국 택배노조에서는 그 전날, 그러니까 쉬기로 한 전날에는 택배 물량 접수를 받지 않아야 현실적으로 택배 근로자들에게도 쉬는 날이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아유, 참 이 경제 정책, 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100점짜리 완벽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